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환공과 관포지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환공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촬영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환공이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가 되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나라는 그 기원이 강태공에 있습니다. 강태공 하면 주부왕을 도와서 문왕 때, 주부왕 때 또 주나라를 천자국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서 봉후할 때 봉토를 땅을 줄 때 이제 제나라를 이 강태공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강태공은 제나라는 특별히 강태공의 그 분위기가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뛰어난 재상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뛰어난 재상 강태공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 관중이요. 그래서 관중이 강태공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나라를 첫 번째 패자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나라의 위치는 우리가 이 지도에서 봉토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산둥반도 저쪽 맨 끝에 있고요. 또 지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스토리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지도가 요 제나라 옆에 노나라가 있고요. 바로 옆에 더 가까이에 거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요. 제나라는 옆에 이제 노나라가 있고 거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제나라에서 거나라가 더 가깝다는 거요. 그걸 일단 알고요.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제환공 이제 소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환공 소백은 아버지가 희공입니다. 희공인데요. 그 아들인 양공이 있어요. 큰 아들인 양공이고요. 둘째 아들 규가 있고요. 셋째 아들 환공. 소백이 셋째 아들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제 양공이 근친상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와 근친상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백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판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큰 형과 왕인 큰 형과 공자 시절이 바뀌었죠. 왕자의 큰 형과 공주가 이제 누이가 서로 근친상간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왕에 대한 뜻을 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제 양공 강제하가 폭정이 이제 계속됩니다.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일들이 재밌다기보다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은강공주는 제 노나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노나라로 시집을 가서도 이제 오빠를 잊지 못하고 둘이 또 이제 이 제 양공이 그 문강을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불러요. 제 나라로 불러요. 이제 노나라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게 되죠. 그것을 노나라 왕이 알게 됩니다. 노나라 왕이 알고 그것을 보고 이제 분노하는데 또 그 뒤에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제양공이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또 노나라 왕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 아주 폭정이 이제 여기서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다가는 이제 규하고 소백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둘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공자 규는 관중과 소홀의 보좌를 받으면서 노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규라는 인물을 잘 보시고요. 관중과 소홀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 소백은 포숙의 보좌를 받으면서 거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명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나라 옆에 노나라가 있고 거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거나라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은 관중과 포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우정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각각 주군을 따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둘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너는 공자 규를 섬기고 또 포숙은 소백을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자 지금 너무 제양공의 폭정이 심하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서로를 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아마 서로의 이심전심 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중과 포수가의 그 유명한 관포지교에 대해서 한번 더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중과 포수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읽다 보면 이제 사기열전에서 정말 그 치열한 인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 또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암투, 뭐 이런 춘추전국 시대의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관포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기열전에 또는 사기에 나오는 우정 시리즈도 한번 제가 따로 클립을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춘추시대 혼란한 세상에서 아주 별과 같이 빛나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우정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정의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에요. 관중과 포수가가 어린 시절인데 진흙탕물 너머에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무를 보고 관중이 아 배고프다 과일 맛있겠네 라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맛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진흙탕이 있어서 아무도 거기를 건너갈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갑자기 포수가가 발을 걷어붙이더니 또박또박 그 길로 그 진흙탕 너머로 가가지고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옵니다. 자, 그 과일을 따와서 관중에게 주는데 관중은 포수가가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 과일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나중에서야 돈치를 채고 관중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표정을 보내죠. 그랬더니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보다 더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잘 먹어야 돼.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포수가가 관중을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갑니다. 이런 예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조금 이제 청년 시절에 둘이 붓장사를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중이라는 사람은 일단 이제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일반 평민 출신이고요. 이것이 장사를 같이 했습니다. 붓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관중이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제 나라를 그 당대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둘의 우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일을 살펴보면요. 둘이 붓장사를 하는데 이게 구화를 관중이 가져갑니다. 이게 구화를 관중을 가져가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막 이제 비웃는 거죠. 포수가를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그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장사를 하면 최소한 5대5는 가지고 가야지. 네 친구가 구화를 가져가고 네가 하나를 가져가는 법이 어딨냐. 그래 주변 사람들이 막 놀리니까 그때 이제 포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관중은 나보다 돈이 쓸 곳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포수가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 주변 상인들이 관중에게 따집니다. 관중에게 따져서 이제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관중에게 얘기하니까 또 관중은 별거 아닌 듯이 포수가 내 처지를 알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또 받아 넘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이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서로 우정이라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우정이라도 서로의 신뢰관계가 쌓이기까지는 서로에게 주고받고 또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일방적인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수가가 항상 관중에게 양보를 하고 관중을 보살펴주고 관중의 편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이제 후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러합니다. 이제 전투 중에 같은 이렇게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전쟁이 불리해지자 관중은 그냥 뒤도 안 돌아가고 도망갔습니다. 냈다 도망쳐버립니다. 이에 부대원들이 이제 포수가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관중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관중에게 욕을 하니까 포수가가 벌컥 화를 내면서 관중이 없으면 내가 2배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관원은 외아들인데 너무 혼자 계신 것을 정녕 모르고 있더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자, 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관중이. 그러고 나서는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역시 내 친구가 포수가지. 내 친구 포수가답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칭찬을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상해요. 둘의 관계가. 그냥 평범한 우정이라 이렇게, 치고 넘기기에는 조금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깊은 것들을 이 관중과 포수가 또 재환공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항상 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환공의 이야기를,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제환공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를 세 개만 들었습니다만 이 예 외에도 무수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스토리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제환공의 복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공자 규는 이제 노나라로 갔고요. 제환공은 이제 거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국에서 폭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공손무지라고 하는데, 이 공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이 아니라 공의 손자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의 후에 왕족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그래서 제환공의 아버지가 사촌 공손무지를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처럼 대함을 받았던 데다가 자기도 이제 왕족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공을 이 사람이 공손무지가 양공의 폭정 앞에서 이제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양공을 살해하고 그 사람이 제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1년밖에 제후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이 무지가 이제 공의 후손인 무지가 다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의 조정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규하고 소백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제 규와 소백은 이제 누가 먼저 본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느냐, 그 보좌에 앉느냐, 이 게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귀국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누가 빨리 들어가서 왕국을 차지하고 신하들을 접수하고 조정을 접수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소백이 유리합니다. 훗날 환공이 더 유리한 거죠. 이때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은 소백에게는 이제 포수가가 있었고요. 포수가가 섬기고 있었고요. 규에게는 소월과 관중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관중이 이제 계략을 하나 됩니다. 계략을 하나 돼서 자기 공작 규를 좀 천천히 오라고 하고 자기가 먼저 지름길로 갑니다. 지름길로 가가지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제환공의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환공의 일행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쏘는데 누구를 맞추냐면 바로 환공을 맞추겠죠. 소백을 향해서 맞추겠죠. 정확하게 이 관중이 쏜 화살이 환공에게, 소백에게 이제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젠 되었다라고 재빨리 돌아와서 이제 규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시면 당신이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걸어가다 보니까 들리는 소식에 이미 소백이 먼저 가서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들은 다시 노나라로 도망갑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관중이 쏜 화살을 소백이 맞기는 맞았어요. 소백이 맞긴 맞았는데 벨트 부분에 맞았던 겁니다. 벨트 부분에 맞아가지고 몸에 박히진 않은 거죠. 그때 옆에 있던,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옆에 있던 포수가가 일어나지 마시라고, 공자 일어나지 마시라고, 지금 누가 암살범이 와서 저격범이 와서 저격을 한 거니까 지금 이 상태를 속여야 된다고, 그리고서 죽은 척하고 엎어져 있었던 거고, 누워 있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관중은 죽은 줄만 하고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자 소백이 왕이 되었고, 훗날 우리가 환공이라고 부르는 춘추 5패 중에 제일 첫 번째 가는 이제 환공이라고 하는 그 환공으로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나라로 도망간 규와 관중, 소월,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풍전된 것 같은 거죠. 풍전된 것 같은 거고, 국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노나라는 이제 제나라하고 상대할 힘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환공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규는 내 형제이므로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너나 쪽에서 알아서 처치해라.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월과 관중은 우리 제나라의 반역도이다. 그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소금에 절이지 않는다면 내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신병을 인도해라. 어쩌다 이거 거부한다면 내가 당장 가서 노나라를 포위할 것이다. 자, 약소국 노나라 입장에서는 이 명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규를 죽이게 됩니다. 규를 죽이고요. 그 옆에 있던 친구, 역시 소월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소월이 자기는 이제 자기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죽어야 된다고 죽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관중이 죽지 않습니다. 관중이 죽지 않고 그냥 제나라로 포로로 압송되는 것을 택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대 가치관이나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고 또 상대방 주군은 이제 자기가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관중이 그대로 죽지 않고 소홀한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관중이 이제 이상한 선택을 했다. 이 사람은 좀 너무 사는 것에 급급하고 이 사람은 을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판단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수가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둘이는 이제 이렇게 관중이 내가 잡혀서라도 제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은 포수가를 믿었을 것이 분명할까 합니다. 포수가와 아마 둘이 이심저심 통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포수가가 저쪽에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 않고 간다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관중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포수가가 이제 환공에게 나갑니다. 환공에 나가서 군주께서 제 나라만 다스리신다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정도의 신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 나라의 군주로서 좋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거느리는 패자가 되고 싶다고 하신다면 관중이야말로 군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포수가가 이제 제환공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포수가가 왜 이런 말을 했고 포수가가 앞에 여러 가지 예들을 봤어요. 일방적이에요. 항상 관중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받아서 곱씹어 보면 포수가가 관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 관중과 포수가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에게 우정을 나누고 그저 친한 그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포수가는 관중을 정확하게 알아봤던 겁니다. 관중의 말과 관중의 생각과 관중의 어떤 품고 있는 뜻들을 포수가는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이 예삿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관중이 품었던 그 뜻,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춘추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춘추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이 한 9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나라가 무너져 가면서 세상의 질서도 역시 같이 무너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갈 때 우리가 후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 제환공,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 패자인 제환공은 그 춘추시대 질서를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디어가 제환공에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관중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포수가는 어린 시절부터 관중을 보면서 관중의 머릿속에 있고 관중의 가슴속에 있는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그 비책들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관중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중을 어떻게 하든지 포수가는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싶었고 그 사람의 뜻이 언젠가는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뜻이 언젠가는 제대로 쓰여지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포수가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정 관계를 뛰어넘는 우정 그 이상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그 포수가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우한 환경,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가 품은 뜻은 남다른 것을 알았고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거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중의 모든 그런 지혜와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큰 뜻,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관중이 천하를 경영하는 그 경영 비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오늘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비책이거든요. 그래서 관중이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앞에서도 우리가 장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포수가와 같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전통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강태공의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의 전통이 이제 후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강태공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다가 관중이 그것을 현실에 맞게 더 적용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태공은 주나라가 주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일에 걸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태공이 제나라의 이제 수저가 되죠. 그러면서 이 제나라의 강태공의 마인드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전통이 사실 몇 년이 흘러내려오다가 관중에게 있어서 그 전통이 확 피어서 관중에게 그 꽃이 피어서 제나라가 관중으로 인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포수관은 이 관중의 머릿속과 관중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천하를 경영하는 남다른 생각들,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친구이지만 내가 밀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죠. 언뜻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계속해서 관중을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관중을 도와주고 관중을 이해해주고 관중의 불합리한 면도 다 커버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관계 또는 일반적인 친구관계, 또 친한 친구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굉장히 또 이제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그 조건은 뭐냐면 사실은 그 상대방 친구가 그만큼 뛰어난 어떤 면들이 있고 그 뛰어난 어떤 면들을 그 상대방 친구는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친구의 품은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돕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춘추 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간곡하게 포수가가 다시 한번 이제 관중을 구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관중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수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관중을 단순히 이제 구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공에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당신 품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제환공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후대에 가면 이제 환공은 이렇게 신화를 품는 사람의 왕의 훌륭한 왕의 전형이 되고요. 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제환공이 그 포수가의 말을 듣고 삼욕을 합니다. 3번 몸을 싣고 3번 향을 몸에 찐다. 그만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관중이 왔습니다. 관중이 왔을 때 제환공이 자, 삼은삼욕을 하고 관중을 맞아들입니다. 아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요. 그를 자신의 최애 이제 부하로 자신의 최애 재상으로 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 관중이 이렇게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옆에 소홀은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지만 자신이 자살하지 않고 굴욕 가운데도 올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관중이라는 사람 안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미 그에게는 천하를 경영하고자 하는 커다란 뜻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홀이라는 사람의 가치도 절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관중이라는 사람이 그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고자 했던 것은 자기 안에 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마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죽음의 그 사형 선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사마천은 이제 그 단순히 죽는 게 그냥 자기가 앞에 있는 수치 때문에 죽는 그거를 사마천은 찬성하지 않거든요. 때로 어떤 순간에 정말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비굴함을 참아서까지라도 내가 어떤 큰 뜻이 있다면 살아남아야 된다. 자기 자신도 역시 그랬고요. 궁용을 당했지만 사마천은 또 그 치욕을 감내하면서 끝내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사기 위대한 책을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환공이 관중을 맞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공의 이야기와 관중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깊숙이 내려가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이제 이 위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 열전에서 이제 관중이 고백을 하는 그 관중의 고백을 이제 사마천이 담아놨어요. 자, 구구절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지만 포숙이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앞에 봤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일찍이 포숙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일방적이에요, 항상 이 관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다 군주에게 내쫓겼지만 포숙이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예 속에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포수가는 관중이 정말 때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이 제대로만 만나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포수가는 정확히 알아봤고 관중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포수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일찍이 3번이나 싸움에 나갔다가 3번 모두 달아났지만 포수기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죠. 자, 또요. 이제 요번에 이제 요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공작 규가 임금 자리를 놓고 벌인 싸움에서 졌을 때 나와 함께 규를 옆에서 도운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으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죽음은 정말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최고로 높이는 순간에 죽어야 그게 제대로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으나 포숙이 나를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자그마한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변명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진심이 담겨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고 정말 관중은 일생 그의 포수가와 관중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는 정말 천하를 품은 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시련을 만날 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가졌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모습도 가졌지만 끝내 그것을 참아내서 마침내 기회를 얻는 그런 관중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옆에서 그를 계속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를 도왔던 포수가의 정말 그 진한 우정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열전 또는 전 역사에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인간과 관계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